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투표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은 이 강의 듣고 또 나서 투표하실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예,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53페이지부터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이 1960 전후에 이제 사회부장 행정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행정이 침익적이고 기속적인 행정에서 수익적이고 급부적이고 이렇게 재량적인 행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식 공권 개념으로는 이 권리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행 규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은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뭐 나에게 어떠한 급부를 달라 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실체법적인 어떤 권리는 죄송합니다.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성질이 이제 형식적 권리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과연 이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뭐 그런 관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실체법적 권리하고 구분지어서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견해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하게도 어떤 실체법적인 권리하고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과거하고 다른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권리의 어떤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문제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익보호성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인데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의 좀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에서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 아니냐. 그런 사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면은 도대체 공권, 일반적으로 설명했던 그 공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성립 요건으로 가시면은 뭐 개입 의무가 발생해야 되고, 그죠? 재량이 0으로 이제 수축되는 상황이어서 마치 기속행위처럼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청구권 실현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으로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는 거고, 행정소송으로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국가배상도 뭐 권리구제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공권과 공무의 승계 문제인데, 이제 행정주체 간의 승계 문제는 뭐 큰 의미는 크지만 뭐 하여간 뭐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테니까. 사인의 승계 문제인데요. 사인 사이의 승계 문제인데, 일단 일반법이 없다라는 거죠. 행정절차법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개별법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결했느냐. 판례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냐, 그 권리나 의무가 일신전속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승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재 사유의 승계 문제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영업 양도 양수가 있었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요, 그 전 양도인이 가졌던 제재 사유가 양수인한테 이전될 수 있겠느냐. 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제재 사유도 마치 대물적 처분인 경우에는 승계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다소간의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해결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판례가 이제 공중위생법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발소 사건이라고 해서 61페이지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62페이지인데요.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대부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상당히 이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표를 보시면은 자, 행정법 관계는 이 행정상의 법률 관계잖아요. 예, 법률 관계라는 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법률 대신에 권리 의무를 넣어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의 권리 의무 관계죠. 근데 그러면 이제 행정작용법 관계는 그죠? 권리 의무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예. 행정조직법 관계에서도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국가나 서울특별시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국가도 행정주체로서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도 행정주체로서 사람으로 취급되니까 그러니까 상호 간의 권리 의무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행정조직 내부 관계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조직 내부 관계에서는 예컨대 뭐 국방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다. 이렇게 치면은 제가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제가 우스꽝스러운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이라고 취급되는 게 아니죠. 아, 물론 이제 자연인 국방부 장관 누구누구는 사람이겠죠. 근데 국가라는 행정주체 내에서의 국방부 장관은 사람이 아닌 거죠. 마치 제 손가락이 나와 분리돼서 사람으로 취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기관이잖아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직법 관계에서는 다소 이 법률 관계라고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도 행정법의 중요한 이론적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2학기 때 행정조직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행정작용법 관계에서는 공법 관계하고 국고 관계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공법적인 사고방식, 공법적인 관점에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사법적인 활동을 특별히 이제 별명으로 국고관계라는 말도 쓴다고 그랬고, 그 국고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잠깐 옛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공법관계는 다시 이제 권력관계하고 관리관계가 있고, 권력관계는 주로 이제 처분, 행정 행위를 통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한쪽이 다소 좀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고권적 지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권력 관계가 그죠? 행정주체하고 그 행정주체의 상대방, 즉 국가하고 국민, 뭐 서울특별시하고 서울특별시 주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권력 관계를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하고요.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으로서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성립되고 일정한 행정 목적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다. 이거를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이 특별 권력 관계가 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뭐 바로 연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뭐 군대와 군인, 뭐 국립대학교하고 학생,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고요. 교도소하고 뭐 수용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관리 관계는 행정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의 대등한 관계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권력 관계에서는 주로 이제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으로 대응된다고 그랬고, 관리 관계에서는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 첫 번째 동영상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고관계는 행정의 사법적 활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응되는 건데 이제 사법으로의 도피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행정사법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법 이론은 민법 2조나 103조를 통해서 뭐 기본권이 방사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첫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법 관계도 행정조직 내부 관계하고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행정조직 내부 관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소송은 법률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를 전제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니고 권리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서 나타나는 분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행정의 통일성이 지켜질 수 없는 독특한 행정조직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거 바깥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 바깥에 있는 행정조직도 있을 수 있어서 독립성을 인정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 기관소송이라는 특별히 법정된 소송 형태가 있다라는 것도 이미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설명을 했었고요. 예, 이거는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1강이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1강인가 2강인가.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그 특별 권력 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 권력 관계는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성립되고 일정한 행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 이거거든요. 자, 이게 왜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자, 행정을 하게 되면 일반 권력 관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률 아니고 법률 아닌 뭐 예컨대 규칙이라든지 내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뭐 영조물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법률 아닌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권리 의무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은 형식적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사항은 침해할 수 없고 비례 원칙이 작동되는 거죠. 근데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법률로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이 사법심사는 할 수 있는 거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겁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예컨대 군인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거를 법률이 아니고 뭐 군대 내의 어떤 규칙으로 그러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작동 안 하는 거죠. 예. 또는 군인이 예컨대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런데 법률이 아닌 것으로 기본권이 제한돼도 되는 건지. 그렇게 제재를 받았는데 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이게 왜 논쟁거리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당연히 군인이라고 왜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아니면은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법률로 제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군인이라고 해서 권리가 침해되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당연히 이러잖아요.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 특별 권력 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예, 이른바 비판의 십자파라고 하는 건데요. 예, 비판의 십자파를 받아서 더 이상 이게 이론적 가치가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걸 왜 논의하냐, 왜 교과서마다 다 써져 있느냐, 이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과거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나고, 특히 19세기 독일의 문제입니다. 이 독일은 이 혁명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나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군주하고 이 시민 사이에 일종의 타협이 있죠.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근대 국가가 아니고요. 다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독일이 유럽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군주하고 이 시민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국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까 뭐였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대로라면 이게 이제 권력 관계라면 일반 권력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일반 권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시민들이 뽑은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일반 권력 관계는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는 뭘로 문서화한다고 그랬습니까? 법률로 문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일반 권력 관계는 이 법률 유보의 원칙,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되고 사법심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한데 자, 국가 내부의 문제입니다. 군대하고 뭐 군인, 뭐 학생과 학교, 뭐 교도소하고 뭐 이거는 국가 내의 일이잖아요. 내부 문제잖아요. 이건 한 사람이죠. 이게 논리적인 조작입니다. 예, 한 사람이죠. 자, 근데 법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 안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내부에 법률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법률이 국가 내부에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불침투 서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누가 정하냐? 왕이죠, 왕. 왕이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 섹터는 왕의 섹터가 되는 겁니다. 이 섹터는 의회의 섹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 완전한 혁명이 성공하지 못해서 왕과 시민 사이에 이러한 타협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국가 내부를 책임지고, 그렇죠? 의회는 요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불침투죠. 의회는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문제는 일반 권력 관계가 아니죠. 요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특별 권력 관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법률이 들어올 수가 없는,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닌 거고, 따라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죠. 왕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권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심사도 일반적인 어떤 법원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다라고 사고한 거죠. 이거 완전히 역사적인 견해입니다. 예. 역사 속에 있는 얘기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죠. 근데 뭐 굳이 견해를 따지면은 뭐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뭐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긍정설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역사적인 견해인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한적 긍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컨대 이 군인이 된다라는 어떤 이 권력관계의 특별 권력관계의 형성과 뭐 소멸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이미 형성된 어떤 특별 권력관계를 어떻게 업무가 수행되느냐 이런 거로 나눈다라면은 기본적인 법률 관계는 기본 관계는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 수행 관계는 다시 군복무와 같은 폐쇄적인 영점을 이용 관계에는 뭐 법률일보 원칙이 적용되겠죠. 예. 근데 뭐 공무원과 같은 뭐 개방적 영점을 뭐 개방적 관계에 있어서는 뭐 굳이 법률일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정설은 뭐 예, 특별 권력 관계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역사 속의 견해이긴 하지만 예컨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어떤 행위를 규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재소자의 어떤 포괄적인 생활을 규율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률에 일일이 낱낱이 행역법이나 뭐 이런데 이 교도소의 생활 수칙 같은 걸 다 정할 수 없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슈가 생기는 상황이 의회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것들도 생길 수 있어서 이 교도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량권이 많이 부여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법심사의 밀도가 옅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농도가 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은 과거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택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특수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런 데 대한 좀 뭐 관심인데요. 일단 판례는 뭐 당연하게도 뭐 특별권력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사법심사 당연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저의 견해도 당연히 부정설이겠죠. 예, 부정설인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특수성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재량의 범위가 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 낱낱이 다 정하지 않고 이 행정 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법규명령이나 이런 걸로 위임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법심사도 이 기속행위나 뭐 이런 것처럼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 재량행위처럼 폭 넓은 재량이 인정돼서 사법심사의 밀도가 다소 좀 완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특수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라는 용어가 그 자체가 일단 좀 맞득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요새는 특별신분관계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행정법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이나 다른 견해에서 뭐 특별신분관계라고 하면 특별권력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특별행정법관계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과거의 특별권력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권력관계 또는 뭐 특별신분관계의 성립과 종류를 보면은 뭐 성립은요, 이 교도소 수용이나 지금 요새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되죠. 감염법 예방법에 있는 강제 입원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거죠. 특별권력관계. 동의에 의해서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의가 자유로운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공무원이 된다든지. 자기의 자유의사에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는 동의긴 동의지만 강제적인 동의입니다. 그죠? 동의 안 하면 처벌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특별권력관계의 종류로 보면은 공법상의 근로관계가 있고요. 뭐 공무원의 근로관계라든지 군법무관계 그런 게 있고, 공법상의 영점을 이용 관계, 뭐 국공립학교를 제약하는 관계, 뭐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의 특별 감독관계, 공법인에 대한 감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법상 사단관계, 공공조합과 그 조합원사의 관계, 뭐 이런 것들로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문제인데요. 법률일보 원칙은 뭐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위임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다. 행정입법으로.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 문제도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해야 되는 거죠. 사법심사도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은 이 재량권이 넓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법심사가 다소 좀 밀도가 낮아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권력관계의 종류의 이 뭐죠? 법률 행정법 관계 행정상의 법률 관계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절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의 적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를 먼저 알아셔야 되는데, 자, 민법에는요, 민법전이 있죠. 그죠? 형법에는 형법전이 있습니다. 상법은 상법전이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법 영역으로 생각되는 곳에 일반적인 법률이 있고 기본적인 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뭐죠? 법제처 법령종합전문가요? 그거 한번 거기에서 행정법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행정법이라는 법전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률의 약 한 70에서 80% 이상이 행정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법이라는 단일한 법률, 어떤 기본법이나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이 뭐라고 그럴까요? 공백들이 있는 거죠. 이게 오밀조밀하게 잘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에는 법의 흠결이나 아니면은 공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뭐 저도 뭐 그곳에 좀 참여는 했는데요, 위원으로서. 근데 행정기본법이 라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이 형법이나 이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일반법이나 기본법은 아직은 아니에요. 제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정 작업 중이지만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민법이나 아니면 뭐 형법처럼 이렇게 완결된 법률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 법의 흠결이나 공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이슈가 있는데,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공법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유추해야 되잖아요. 그 유추를 공법에서 먼저 유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공법 원리하고 사법 원리 많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법에서 자꾸 이렇게 유추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민법에 있는 법률 조항이나 아니면 민법이 워낙 오랫동안 발전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도그마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꾸 따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공법을 먼저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규정을 공법 규정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법 규정을 유추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일단 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민법을 뭐 준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면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죠.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은 공법 원리하고 사법상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 유추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견해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은 뭐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법 규정에 대한 유추인데, 자, 사법은 민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뭐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법에는 법질서 전반에 걸쳐서 통용될 수 있는 통칙적인 규정이 있죠. 그리고 법기술적 규정이 있죠. 이런 것은 뭐 공법에서 따와서 유추하거나 뭐 준용하거나 이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70페이지입니다.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조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조항은 일단 권력관계는 민법의 규정을 유추하는 게 또는 준용하는 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죠? 일단 성질상 권력관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관계는 공법관계 중에서 관리관계는 대등한 행정주체와 행정개체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하더라도
성질상 반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정법이라는 통일적이고 단일하고 기본적인 법률이 현행법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법에 있어서의 공백이나 흠결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법률 조항이든지 이렇게 빌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공법 규정을 우선해서 유추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추하거나 준용해야 된다. 그럼 사법 규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면은 민법에 있는 통칙적 규정이나 아니면은 일반 원칙적 규정 또는 기술적 규정, 이거는 공법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거고, 그 밖의 규정들, 이해 조절을 위한 그 밖의 규정들은 권력 관계는 뭐 성질상 유추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예, 관리 관계에서는 가능하겠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요.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죠. 자, 행정법상의 요 말만 빼면은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민법 총칙에 있는 설명들인 거죠. 민법 총칙에 있는 설명들을 행정법적으로 차용한 거죠. 예. 오토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오토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민법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민법에 있는 이론들을 상당 부분 차용해서 행정법에 가져와서 행정법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이 민법에서 나와 있는 이 이론들이나 용어들이 행정법에서 다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법률 요건은 뭡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이죠. 그거를 행정법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행정법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은 뭐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민법 교과서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과 용태가 있다. 사건은 자연적인 사실, 즉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거고, 용태는 뭐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한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민법 총칙 때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법상 사건입니다. 기간은 뭐 시간의 간격이죠. 시간의 간격인데 민법이 다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민법의 기술적 규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효인데, 시효도 민법에 있는 원리들이 거의 그대로 행정법에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시효의 기간에 관해서는요, 시효 기간에 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정 채권에 관한 시효 기간은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가재정법은 이제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시효가 10년이죠. 10년이니까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금전채권은 공법상의 채권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법상의 채권이어도 상관없고 금전채권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금전채권이기만 하면 된다. 그 법률에 의하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민법에는 10년이잖아요. 자, 그럼 이 다른 법률에는 민법이 포함되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민법이 포함된다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민법에 있는 10년보다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려고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을 5년으로 시효를 정했는데, 다른 법률에 민법이 포함되면 다시 또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해석이 되는 거고, 따라서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5년보다 짧게 규정한 다른 법률인 거죠. 그러니까 민법은 여기서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채무는 지방재정법하고 국가재정법에 5년으로 돼 있다. 여기까지는 뭔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공법인이에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한 어떤 가입자나 요양기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시효가 몇 년이냐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 시효가 규정돼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없으니까 문제겠죠. 그러면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이 되는 거냐. 근데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공법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뭐 민법에 따라서 10년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견해, 세 가지 견해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아닌 다른 뭐 보험료 징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뭐 3년으로 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세 개까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 있는 다른 채권의 청구권의 시효 기간을 뭐 유추할 거냐. 아니면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5년으로 할 거냐. 국가나 지방자치도 아니지만 아니면은 민법에 따라서 그냥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냥 10년으로 할 거냐. 요 문제인데 판례는 10년설에 있습니다. 10년설. 그러니까 민법을 준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케이스를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어요. 보통 이제 짧게 줄여서 건보라고 하죠. 건보가 저기 뭐죠? 요양기관이죠. 요양기관이라는 건 뭐 병원을 얘기하는 보통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부정수급이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자,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공법인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관계에서인데 아까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관계, 의무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석탄합리화 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석탄합리화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태백시에 지금은 이제 뭐죠? 지금은 카지노죠. 카지노가 이제 생기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이 태백 지역에 이 석탄 사업, 석탄 광업이죠. 이 광업으로 이제 삶을 영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석탄 자원이 점점 고갈되니까 이분들의 생활 대책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다른 직업으로 전환도 시키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공법인이 하나 성립이 돼 있어서 석탄 산업 합리화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외 1호급 뭐 예컨대 거기서 진폐증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뭐 하면은 재해 1호급이나 뭐 재해 보상 이런 것도 해주는데 거기 어떤 뭐 탐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무죠, 의무. 이 사람이 이 공단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건보가 요양기관에 청구하는 금전 채권 관계뿐만 아니라 금전 채무 관계도 10년입니다. 네, 그렇게 판례가 형성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요. 일단 중단하고 정지하고 참 개념 민법에서 배우셨겠죠? 예, 중단은 이제 다시 카운팅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카운팅하는 게 중단인 거고 정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단 사유가 그러면 중요한데 민법의 중단 사유로는 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게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행정법으로 오게 되면 이제 국가재정법에는 납입고지, 조세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에는 뭐 납세고지,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에는 뭐 보험급여의 청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시효의 중단 사유가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단이면은 다시 처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촉이라는 게 있어요. 예, 독촉. 그러니까 예컨대 조세의 관계라면 예컨대 제가 A라는 사람, 세무서장이 A라는 사람한테 뭐죠? 부가처분하죠. 조세 부가처분을 한다라는 거는 너가 이러이러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확정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납부하면 되는 건데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강제 징수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강제징수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제 독촉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당신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몇 월 며칠까지 의무가 있었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납부해라.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강제징수 절차로 이행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독촉인데 똑같은 내용의 독촉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독촉만이 행정행위이면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내용의 독촉은 그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이행의 최고. 첫 번째 것만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의 효과인데요. 시효 완성의 효과는 여러분이 다시 또 이제 민법 총칙 시간으로 돌아가 보시면 절대적 소멸설하고 상대적 소멸설이 있죠. 지금 민법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민법 저 판례의 기본 입장은 절대적 소멸설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조세 부가처분을 했는데 세금 납부를 하도록 이제 부가처분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효가 지난 거다. 그러면은 무효인 거죠. 그죠? 아무 조세 채권이 없는데 조세 부가처분을 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있는 과세처분에 의해서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바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거고요. 다만 이제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소송법의 원리상 자 재판인 소송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무서장이 조세 부가처분을 했는데 원고가 그 세무서장을 상대로 뭐죠? 조세처분, 과세처분, 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시효가 완성된 거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 입장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주장을 해야 된다. 즉 그래야지만 법원에서 시효 완성 효과를에 따라서 판단할 거다. 라는 거는 뭐 민법이나 행정법이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바로 앞 문단을 그 공물의 취득시효 바로 앞으로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건 제가 잘못 배치한 거죠. 예. 그걸로 다시 돌아가면 시효 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시효 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26조에 따라서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민법하고 다른 점, 민사사건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민사사건에서는 아무리 기록을 읽어보면은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시효 완성 사실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는 걸 알 수 있어도 당사자가 변론주의가 적용되니까요. 그죠? 당사자가 항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26조가 있어요. 그 26조가 뭐냐면은 직권주의를 가미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보다 변론주의가 약간 이렇게 수정돼 있어요. 그래서 설령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기록에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으면은 명시적으로 항변하지 않더라도 시효 완성의 효과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가. 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법적인 얘기라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물의 취득 시효 부분인데 일단 공물이라는 개념이 문제예요. 그죠? 공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입니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에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로나 공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로나 공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공물이냐 사물이냐는 목적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목적에 제공되면 공물이 되는 거고요. 소유권에 착안해서
차관하면은 어떤 거냐면 국유재산이냐 공유재산이냐가 되는 거예요.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하는 거고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상당한 부분은 곡물이겠죠. 네, 그렇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꼭 공적 목적에 제공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국가 소유인 물건도 있는 거잖아요. 예. 국가 소유인데 뭐 사물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재산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산. 그리고 국유재산인데 공물인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곡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곡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곡물이라는 개념은 이 목적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요. 자, 국공유 재산은 소유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곡물인데 국공유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곡물의 관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공유 곡물이라고 그래요. 국공유 재산의 관점에서 보면은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자, 근데 국공유 재산인데 공적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재산도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요. 자, 곡물인데 국공유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사유곡물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도로인데 소유권이 뭐 개인한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설명하는 거는 곡물의 관점에서의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그죠? 곡물의 관점에서의 취득시효 문제예요. 자, 곡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시효 취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곤란하겠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곡물은 공적 목적에 어긋나니까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면은 공적 목적에 그 자체로 반하는 거니까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왜 곡물도 시효 취득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시효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야 된다는 제한이 붙은 상태로 시효 취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이제 제한적 시효 취득설이 되는 거고요. 곡물이라고 해서 장기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그럼 완전한 시효 취득이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 시효 취득설이 되는데, 판례는 좀 독특합니다. 판례는 이 곡물은요, 곡물이 폐지가 되어야지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곡물 폐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곡물 폐지는 공용 폐지라는 의사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체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도로를 생각해 보시면, 자, 도로가 이제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아서 이제 숲이 돼 버렸어요. 그거에다가 행정청에서 이거는 이제 도로 아닙니다라고 공용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판례는 그렇게 견해를 취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유재산법에요. 국공유재산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냐면은, 이 국공유재산법에는 이제 국공유재산은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재산은 모르겠는데 일반재산은 왜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냐 해서 이 부분은 위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국공유재산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아까 뭐였어요? 곡물인 국공유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곡물인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된 거죠. 이 부분은. 그렇죠?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요거밖에 안 나온 거죠. 그죠? 예. 근데 판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용 폐지가 돼야 된다는 부정설에 가까운 거의 부정설이죠. 예. 그런 입장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척 기간은 이제 권리의 존속 기간이죠. 그래서 예컨대 뭐 소재기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권의 법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설명을 했죠. 신뢰부 원칙에서도 설명을 했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행정 주체가 공법 행위를 한다. 예컨대 뭐 행정 행위를 한다. 행정 계획을 세운다. 행정 입법을 한다. 이런 거는 뭐 행정법의 연구 대상, 검토 대상의 거의 대부분이겠죠. 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것만 따서 설명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할 게 그 얘기니까. 근데 이제 사인이 공법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좀 특수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먼저 개념부터 보면요.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자, 뭐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조금만 더 교과서대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신고에 관한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나의 종류인 신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 민법에서 의사표시에 관한 걸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면은 민법에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중에서 그렇죠? 내심하고 그죠? 표시하고 표시된 거하고 달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심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학설들이나 뭐 이론을 구성하면은 그 개인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죠?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거래 안전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행정법에서는 내심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표시된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행정법에서는 당연하게도 표시된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행정법적인 사고는 민법적인 사고보다 더 표시에 더 뭐라고 그럴까요? 웨이트가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법적 안정성이나 법률관계의 명확성 등에 따라서 정형성을 띠고 그 효과도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얘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궤를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사인의 공법행위 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능력이나 뭐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일신 전속적이지 않는 한은 뭐 대리가 허용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뭐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그죠? 뭐 등등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특수성 어긋나지 않는 한, 특수한 성격에 어긋나지 않는 한, 뭐 민법에 있는 규정이 상당히 참조가 되겠죠. 네, 그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청이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성북구청장은 건축 허가 신청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거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대응하게 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요 신청행위, 그렇죠? A가 성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항한 이 신청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죠. 그렇죠? 사인의 공법행위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건축 허가를 내주면은 이 A가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건축할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건축 권리가 있게 된 것은 이거 허가 때문에 건축 허가 때문에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 신청행위 때문에 건축 허가가 생긴 건가요? 당연히 허가 때문에 생기는 거죠. 민법은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민법의 대부분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방 의사표시의 합치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데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행위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의사의 합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항상 행정청에서 객체, 국민을 이 방향으로 가는 단독행위입니다. 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행정법이 어렵냐면은 이게 단독행위를 민법에서 잘 안 다루었던 단독행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독행위에 관한 얘기. 민법에서는 계약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관한 얘기였는데 행정법에서는 이 단독행위예요. 근데 그 방향이 다 이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지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신청은 뭐예요, 그러면? 신청 때문에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죠. 이 신청은 이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죠. 요건이 되는 겁니다, 요건. 그러니까 허가의 요건이 신청인 거죠. 그러니까 신청 그 자체로는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청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내줘야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요런 거를 행위요건적 행위라고 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행위요건적 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신고라는 게 있어요.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난잡하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대부분의 경우에요. 자,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은, 그죠? 예, 건축허가를 받으려면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있고요. 따라서 이 사람이 건축할 권리는 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이 허가 때문에 행정청이 이 사람한테 해주는 허가 때문에 건축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 이 신청은 이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의 절차적 요건이 되는 거다. 요건이다. 즉
이 신청이 없어도 건축허가는 성립할 수 있죠. 물론 위법한 건축허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허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 A라는 사람이요. 이번에도 또 똑같이 성북구청장에게 건축 신고를 했어요.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이 보통 건축 신고는 어떤 거냐면은 뭐 자기 집 옆에 조그만 뭐 가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설물을 설치하는 거를 성북구청장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알려줬다라면은 나중에 뭐 화재가 났을 때 성북구청장이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죠. 요 신고를 하면은 건축할 권리가 생긴다. 있잖아요. 요거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뭐가 차이인지 짐작하셨습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지 법률 효과가 발생했는데, 건축할 권리가 발생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데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행정법에서는. 이런 거를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자기야옹결적 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고인 거죠. 자, 먼저 후자,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말이에요. 신청이 아예 없었다거나 아니면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요게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 통설적 견해라고 하는 거는 저 행정행위의 신청이 말이에요. 단순한 그냥 행정행위의 발령의 어떤 단순한 동기다. 그러면은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동기가 아니고 그냥 필수적인 어떤 것이다. 그러면은 그 행정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뭐 예컨대 신청 이런 거는 이제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 뭐 공무원의 임명과 관련된 거는 뭐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이렇게 되는데요. 동의 없이 뭐 예컨대 판사로 지명이 됐다.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일단 본인 신청도 안 했는데 판사로 지명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건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자는 게 이제 통설적 견해인데 이제 제2설이 사실은 더 정치하죠. 어떻게 돼 있느냐. 단순한 희망 표시인지 아니면 필요적 요건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취소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취소하고 또 무효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게 참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예, 취소하고 무효의 구별 문제인데 취소는 이 하자가 위법한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은 겁니다.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서 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거든요. 그 취소가 되면은 이제 무효화 되는데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느냐 이것도 또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위법하면은 어떠한 법률행위든지 위법하면 무효가 되는 거,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취소가 될 때까지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거냐 아니냐인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취소인 거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이게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근데 민법에서는 무효만 있는 거죠. 취소라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의사표시 취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계약이 취소된다는 관념은 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계약이 무효면 무효인 거지. 예컨대 계약이 마약을 거래하는 계약이면 무효인 거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행정행위, 행정법에서도 행정행위만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행정행위의 효력에서 공정력을 설명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법에는 특이하게도 행정행위에는 특이하게도 이 위법하면 모두 다 원래는 무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2설은 취소할 수 있는 취소가 절차적인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에서 취소가 원칙이다. 그러면 무효인 경우는 뭐냐?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인데 동의가 없었다. 공문서를 교부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상대방이 뭐 수령을 거부했다거나 뭐 아니면 공문서를 뭐 안 했다든지 그런 거고. 또 건축 허가처럼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인데 신청이 없는데 행정행위가 발령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무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라든지 아니면 신청에 의한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 이거 자체가 없어요. 없으면은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서는 청약 없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계약이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행정법에서는 성립은 하는 거죠.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성립은 하지만 중대한 절차적 요건, 즉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현상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민법하고 행정법하고요. 왜냐하면 행정법은 단독행위이고요. 민법은 계약이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컨대 신청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 경우에 신청이나 동의가 절차적 요건인 행정행위의 경우에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위임받은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뭐 그러니까 원래 신청인은 뭐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서류를 위조해서 뭐 신청을 했다든지 그러면 신청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는 뭐 쉬워요. 요까지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다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망에 의한 행정행위 78페이지 기망에 의한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서 행정행위를 발령했는데 뭐 사기에 의한 거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동의나 신청이 사기니까 취소해버리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효가 되는 건데 이제 진위 아닌 의사표시 경우하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가 이제 약간 좀 설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재밌게도 모토가 뭐였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조금 재밌죠. 가장 부정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 숙청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무원들에 대해서 숙청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해고를 정리해고를 막 시키는 거죠. 속가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예를 들면요. 한 과에 있는 직원이 뭐 한 20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표 20개를 받는 거죠. 그러고서 마음에 드는 애들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요.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사표를 수리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의원 면직이라고 합니다. 의원 면직. 공무원 관계를 해소시키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이 있고요. 면직이 있어요. 퇴직은 뭐 정년이 도래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라고 그러나요? 뭐 외무공무원 같은 거 뭐 국적을 상실했다라든지 또 뭐가 있죠? 정년 도래. 예,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무원법 시간에 2학기 때 다 자세히 배울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면직이라는 게 있어요. 면직은 처분에 의해서 행정행위에 의해서 직에서 면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신청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직원이죠, 사직원. 예. 그리고 뭐 건축허가 대신에 면직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죠? 직에서 면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원 면직.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직에서 면해지는 거는 사직원 때문에, 사직의 의사표시 때문에 직에서 면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면직 처분 때문에 직에서 면해지는 건가요?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죠. 행정법은 이거의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방향의 단독행위니까 면직 처분 때문에 이 사람이 면직 처분 때문에 이 사람이 직에서 면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직에서 면해진다라고 하면 사표 쓰고 출근 안 해도 되죠. 왜냐면은 사직원 내는 순간 이제 직에서 면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직에서 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돼서 사표 쓰고요. 출근 안 하잖아요. 징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표 쓰고 휴가를 내지 않고요. 그냥 출근 안 하면은 무단 출근 이틀을 안 하는 거가 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직 징계 처분이 면직 처분이 없었습니다. 직에서 면해진 게 아니잖아요. 뭔 얘기야? 예. 근데 이제 아까 같이 일괄 사표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전두환 여건이 썼던 수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판례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속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비진이 의사표시라는 거죠. 이 사표가 사직원이 본심과 표시가 다르다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진이 의사표시니까 무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판례는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시를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논리에 의해서 아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민법에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의원 면직이 적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표를 안 쓰는 사람도 많은 거죠. 내라고 했는데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나 뭐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독재 정권이 쓰는 수법이 있죠. 수사라는 거죠. 뭐 먼지 털어서 뭐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너 뭐 사표 쓰면 뭐 그냥 가벼운 처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사 과정에서 뭐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장이 민법 110조인가요? 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근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예, 강박을 받아서 한 거라는 거지. 근데 판례는 수사나 감사 과정에서의 이 사표 종용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박탈될 정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판례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중앙정보부죠. 여러분들 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살벌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하실에 끌려가가지고 뭐 구타 당하는 상태에서 사표를 냈다.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투표하는 날이었는데 강의가 이루어졌네요. 여러분들 잘 이 강의 끝나고 또 투표해 못하신 분은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내일은 이걸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부분 이렇게 자기 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인 거죠. 지금은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행위요건적 행위에 대한 설명을 오늘 했던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자기 완결적 행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